보안 수사 관련해서도 남용이 걱정돼서 지금 개혁하자라고 하는 게 진이시라면, 그러면 남용의 가능성이 없는 사건들은 남겨야 되거든요. 제가 국감장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이런 사건들은요, 정관이 개입돼서 뭐 이런 사건들이 아니거든요. 이런 사건들까지 검찰의 보안 사건을 깡그리 없앤다? 그거는 그냥 단순히 검찰이란 조직 자체가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거 외에, 만약 그 목적이시라면 그게 맞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검찰권 남용에 대해서 우리가 개선을 하고 개혁을 해야 된다는 게 진짜 목적이라면 그런 사건들은 남겨야 됩니다. 오히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고민이 없이 일단 하나도 남겨서는 안 된다. 이거는 어떤 피해가 발생하든지 우리는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와 다름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뭐 소위 검찰개혁 법안 관련해서요, 저도 이제 실무자 입장에서 봤는데요. 실무하는 사람 입장에서 실무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어떤 게 발생할 수 있을 거라는 게 뻔연히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여쭙고 싶었어요. 이렇게 드리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입법자분들이 결국은 설계해 주시는 대로 검사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입법한 법안대로 이제 실무를 운영해 가야 되는 게 또 저희 본분이거든요. 그런데 실무가로서 이 입법으로 했을 때 실무상 공백이 발생하거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 입법하시는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입법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전 공무원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래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굉장히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다른 변호사님께서 어떻게 저를 추천을 해주셨는지 입법 청문회에 원래 이렇게 참고인으로 먼저 나가서 발언할 수 있겠느냐라는 요청이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다라고 사실 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게 채택이 돼야 되는데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회 입법청문회에서는 그때 당시에 관봉권 띠지 문제로 거의 다 이제 그분들만 채택이 돼서 그 사건에 대해서만 이제 부각이 됐었는데, 제가 우려하는 거는 물론 어떤 실무상 발생한 문제나 또는 실무상 처리했던 사건에 관해서 문제가 돼서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갈 수는 물론 있습니다, 이제 국회에서. 하지만 앞으로 이 제도가 설계되는 문제는 어떤 하나하나의 건이 아니라 누구를 가리지 않고 앞으로 바뀔 이 제도 하에서 실무가 운영되게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자리는 그런 제도 설계와 관련돼서 논의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해당 입법청문회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를 않아서 상당히 이제 우려가 됐고, 기회가 되면 꼭 실무가로서, 그것도 뭐 실무가로서도 이제 변호사님들이 바라보시는 입장이 있고, 또 검사로서 이걸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말씀을 드릴 부분이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사가 개혁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이제 개혁되고 나서 그 제도를 운영하는 큰 주축 중에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이 실무가로서 검사로서 일할 때 실무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이번 국감엔 다행히 이제 참고인으로 채택이 돼서 이제 하루 종일 기다리다가 발언할 기회를 주셔가지고 말씀을 이제 드리게 된 겁니다. 다만 아쉬운 게 있다면 질문하시는 분들도 질문 시간이 제한돼 있고, 발언하는 사람도 이제 이게 차분하게 이제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요. 그리고 뭐 그 현장을 앞에서부터 쭉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답변이 중간에 이제 기회를 상실하기도 하고, 더 이상 진술하지 말라고 하시기도 하고, 뭐 질타를 하시기도 해서 충분히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의 검사라는 부분도 저는 원래부터도 이 검찰은 정치적 중립이어야 되고, 당연히 공무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지켜야 되는데, 더더군다나 검찰은 또 다른 공무원들과 달리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있는 수사권도 갖고 있고 기소권도 갖고 있고 하기 때문에요, 더더욱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키려면 지금 검사로서 일할 때 내가 하는 일이 자칫 나중에 본인은 그런 의도를 갖고 한 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외부에서 볼 때 이건 굉장히 정치적으로 한쪽으로 편향돼서 진행된 거다라고 보이는 것도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관예우 문제가
경제적인 이익 말고 정치적인 이익을 이랑 접목됐을 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검사로 퇴직하자마자 저는 어떤 선출직과 관련된 그런 정치권에 나가거나 이런 거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면 그분이 나가자마자 선출직 공무원으로 출마를 하거나 뭐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요. 그러면 공무원으로 몸담고 있을 때, 검사로 생활하고 있을 때 했던 모든 수사와 기소와 이런 검사로서 했던 역할이 다 그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했던 게 아니냐라는 외관을 형성할 수밖에 없거든요. 본인이 실제 그런 마음으로 했건 안 했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총장으로서 있다가 옷을 벗자마자 대선 후보로 나간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우려가 있었습니다. 뭐 제가 그거를 어디 기사하거나 이렇게 공적으로 표명할 기회는 없었지만 전 과거에서부터도 특히 강원랜드 사건 수사할 당시에 이게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구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만 범죄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런 거를 이제 몸소 겪은 바 있다 보니까요. 그때부터도 이제 검사는 영원히 뭐 정치를 하면 안 된다 그건 아니지만 적어도 검사로서의 직을 그만둔 다음에 상당 기간 동안은 그 제한을 둬야 되는 게 아닌가. 정계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결국은 비극적으로 이제 검사로 있다가 그것도 그냥 일개의 평검사 이런 분이 아니라 검찰의 수장으로 있던 분이 나가서 대선으로 바로 직행을 하고 결국 대통령이 되고 선출이 되고 또 그렇게 돼서 또 무사히 임기를 잘 마쳤으면은 모르겠는데 또 그렇지가 않았고요. 그 상황에서 결국은 검찰이 물론 그전부터 개혁의 대상이라고 해서 많이 언급이 됐지만 가장 크게 폭발적으로 개혁을 넘어서 거의 해체돼야 되는 그런 조직으로 된 거는 사실 그런 영향이 좀 있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 조직 전체가 마치 그 검찰 조직 전체가 사실은 국가기관인데 그게 아니라 어떤 한 대표되는 인물로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란 그 분의 거의 사적 기관처럼 이렇게 이미지화되고 사실 근데 검사들이 모두가 다 그렇게 동원돼서 일을 했던 것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검사는 그냥 일반 형사부 사건 처리하고 정치인을 단 한 번도 수사하지 않은 검사가 사실 절대 다수입니다. 사실은 대부분의 형사 사건은 그냥 일반적인 그런 국민들 사이에 있던 일들이 더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건은 많이 부각이 안 되다 보니까 일부 이제 정치적인 사건만 부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냥 일반적인 민생 사건을 하던 검사들조차도 하나의 대표되는 정치검사의 상징인 분의 사적 조직처럼 이렇게 폄하되고 또는 악마화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오늘날 지금 이런 해체 수준의 개혁안이 이제 논의가 되고 근데 그렇게 해서 정말 형사사법 시스템이 뭐 더 오히려 바람직한 방향으로 간다면 그것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논의되는 부분. 그래서 오히려 건전한 논의, 건전한 개혁 방안으로 논의가 되질 않고 그냥 윤석열의 검찰, 윤석열의 검사 이렇게 돼서 다른 건강한 논의들 또 건강한 기능들이 다 싸그리 이렇게 죽어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 그 뭐 윤석열의 뭐 검사 아니었냐 막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그것은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는 과정에서 사실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총장인 시절에 징계 절차가 있고 제가 최종적으로는 검찰총장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문제됐던 건 강원랜드 사건 관련해서 상부에서 승인하지 않은 언론 보도를 했다라는 그 부분 때문에 이제 검찰총장 이제 주의 처분을 받았던 거고요. 네. 이제 국민들께 이제 모든 검사가 다 윤석열 전 대통령 또는 그분이 총장일 때 했던 모든 발자취에 다 동의해서 간 건 아니다. 검사들이 그렇지 않고 뭐 다른 목소리를 내거나 전혀 별개로 이렇게 검사로서의 일을 하는 검사들이 있고 저도 그 중에 하나였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과정에서 그 말씀을 드리게 된 겁니다. 그분들이 특히 법사위에 뭐 판사 출신 분도 있고 변호사 출신 분들도 있고 검사 출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국감장에서 이제 보안수사 요구건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대표적인 케이스들을 몇 개를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그분들께서 제가 던진 질문의 취지를 못 알아들으셨다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면 실무가로서 분명히 일해보신 적이 있는데 그때 과연 실무를 온전히 하셨는지 의문이 안 들 수가 없고요. 실무가라면 당연히 알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안 그러면 사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뭘 지적하고 있는지. 예, 충분히 아시면서 이제 뭐 정치적인 이유로 사실 법조인이 아니면 또는 검사로서 일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좀 디테일한 강론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검사 또는 법조인이 아닌 분들은 제가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 못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네. 근데 그런 분들에게 오히려 해결 방안을 온전히 내놓으시던지 아니면 적어도 이 부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인정하시던지 해야 되는데 아예 그분을 호도하시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그때 드렸던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가 이미 검찰이 체포영장을 받아서 수배해놓은 사건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 했는데 앞으로 입법에 형사소송법이 바뀔 거라고 이렇게 답변하시는 건 사실 전혀 동문서답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뭐 97년도에 수배해놓은 사건들도 있고요. 사실 사기로 뭐 고소당하거나 이런 분들이요, 국외 출국해서 도망간 케이스들 있거든요. 그러면 시효가 정지됩니다. 그래서 정말 옛날 사건도 중지되어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최근에도 10여 년 전에 채권자를 컨테이너에 뭐 감금해놓고 공갈하고 이런 사건인데, 공범들은 재판이 진행돼서 확정됐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가담자가 필리핀으로 밀항을 했다가 근자에 이제 세월이 흘러서 입국을 한 케이스가 있는데, 뭐 시효가 정지됐었기 때문에 시효가 남아 있었거든요. 아마 당사자가 그걸 착오했는지 그렇게 해서 검거돼서 이제 10여 년 전 사건인데 이제 기소되고 이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런 사건들의 경우에도 사실 검찰에서 수배를 해놓으면 영장이 발부될 때 그 사람을 데려다 놓고 그 다음에 체포할 수 있는 기간이 48시간이거든요. 그 이상 이 사람을 붙들고 있으려면 구속영장이 발부돼야 됩니다. 그래서 체포영장 가지고는 이 사람을 붙잡아 둘 수 있는 시간은 48시간이 최대고요. 장소는 영장이 기재된 장소에 이 사람을 데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거에처럼 정말 뭐 80년대 이런 데처럼 어디 지하 어딘가에 가족들도 모르는 장소에 데리고 가서 고문을 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영장에서는 사람을 데려다 놓을 수 있는 장소가 특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할 경우에는 검사실 내지는 같은 법무부 산하인 뭐 구치소나 교도소 그렇게 해서 조사할 때는 다시 또 검사실 이렇게 해서 장소의 한계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면 검찰이 수배해 놓은 사건은 결국은 경찰서 유치장에 데려다 놓을 수가 없거든요. 영장에 이미 장소에 경찰서 유치장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언제 수배해 놨지 모르지만 언제 잡혀올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잡혔을 때 검찰에 보안 사건이 없잖아요. 그리고 오로지 경찰만 수사할 수 있다 그러면 저희 이분들 못 잡아옵니다. 이 영장을 집행해야 되는데 이미 뭐 97년도에 발부받은 영장일 수도 있고요. 2012년도에 발부받은 영장일 수도 있지만 거기에 사람을 데리고 이렇게 잡아둘 수 있는 공간에 경찰서가 안 써 있는 영장이거든요. 그 영장들은. 그거는 앞으로 법을 어떻게 개정할 것이랑 관계가 없습니다. 이미 발부돼서 갖고 있는 영장에 대해서요. 그렇지 않고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장소에 체포한 사람을 데리고 있으면 불법 구금이 돼요. 그럼 저희가 1년 뒤에 개혁입법이 되기 전에 모든 수배된 분들이 1년 안에 다 잡아올 수 있어가지고 다 처리하면 상관이 없지만 그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1년 뒤에가 될지 5년 뒤에가 될지 그분들이 언젠가 잡혀오면 수사를 개시해야 되는데 경찰은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사건은요. 제가 그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실무가 출신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다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이 말의 의미를요. 그런데 앞으로 형사소송법이랑 이런 소송 절차가 바뀔 거다라는 말씀은 전혀 맞질 않아요. 그러니까 경찰이 보안서 요구를 할 수 있다면 그걸로 해결하면 되죠. 근데 이런 사건은요. 법률상 아예 불가능합니다. 아예. 불법 구금할 수도 없고. 그러면 방법은 그냥 이분들이 이제 소재가 발견돼서 찾았는데 놔드릴 수밖에 없어요. 다 만들면 된다고 하지
아시니까. 그런 걸 아시는 분들이 이제 지금 뭐 언급하신 법사위에 계신 분들이요. 이런 문제점을 다 이해하셨을 거예요. 알고 계실 텐데 그에 대한 온당한 답변을 오히려 주시면 같이 협의가 되는데 그냥 앞으로 뭐 소송법이랑 소송 절차도 다 바뀔 거다라고 해서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셔서 제가 좀 답답했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보시면 이제 특검을 예로 들면요. 사실은 직접 수사를 개시한 사람이 영장도 청구하고 기소하고 공소유지도 하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사실은. 근데 문제는 효율성을 추구하다 보면요. 무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수사를 개시했는데 수사를 하다 보면은 이제 혐의가 밝혀질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 개시를 하다 보면 사람 마음이 이걸 꼭 성공시키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인간 본성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증거를 하나하나씩 모으다 보면 또는 모으는 과정에서 이걸 성공시켜야 된다는 것에 매몰돼서 무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강압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고 또는 과도한 수사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검찰이 이 직접 수사 개시를 하는 사건은 가장 효율적이긴 하지만 이런 문제를 가장 많이 일으켰거든요. 게다가 더 욕심을 내면 수사 인력까지 거기에 집중시켜 버렸을 때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무리한 수사가 되고 설사 그게 목적은 범행을 밝히기 위한 거더라 하더라도요. 그 과정도 또는 수단도 굉장히 적정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발생시켰던 사건들이 대다수 직접 수사 개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직접 수사 개시는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손을 좀 놔야 되는 게 맞다. 영장 청구권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요, 검찰이. 그래서 검찰은 그런 수사에서 손을 놓고 그래서 지난 검수완박 때 직접 수사 개시권은 저는 이제 놓는 게 맞다라고 봤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수사를 개시해서 사건을 계속 진행해야 되는 경찰에 대한 통제 방안은 잘 유지되고 오히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돼야 된다라는 입장이었거든요. 하지만 뭐 그거랑은 정반대로 오히려 일부라도 직접 수사할 부분을 남기고 수사 종결권을 비롯해서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은 오히려 희석이 된 그런 문제거든요. 뭐 그때 당시에 재수사 요청 보완 수사 뭐 요구부터 시작해서 뭐 시정조치 요구 여러 가지 장치가 있지 않냐라고 했는데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효과적으로 작동하느냐가 중요한데 개수만 여러 개고요. 절차만 복잡해지고 효과적인 건 없고 그게 지금 뭐 몇몇 실무가분들이 이제 대다수죠. 몇몇이 아니라 오히려 주장하는 그때 당시에 개혁 입법 법안 때문에 오히려 실무 현장은 더 엉망진창이 됐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 반영된 거거든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직접 수사 개시하던 사건 외에 보안 수사하는 사건 중에도 정치적인 사건들이 결부가 되면은 거기에 검찰이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보기에는 세상에 이 정치인을 죽이려는 그런 수사로 비춰질 수밖에 없게끔 과다한 에너지를 거기에 투입해버리니까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요. 인력은 한정돼 있는데 그런 정치적인 사건에 과다한 인력이 투입됨으로써 정치적 사건에 투입하는 그 수사 자체는 과도한 수사가 돼버리는 거고요. 거꾸로 적정하게 민생 사건에 분배돼야 될 인력은 소멸돼 버리는 공간 이게 붕 떠버리거든요. 그래서 민생 사건은 또 뒤처지고 밀리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강원랜드 사건 이후로는 형사부 공판부에서만 근무해서 이제 정치적인 사건을 안 하게 됐어요. 그 이후로는요. 근데 이게 정치적 사건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검찰이 투입하다 보니까 이 민생 사건이 다 죽어가는 걸 지켜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인 사건 및 수사 개시 사건 그 부분에 대해 손을 놓으면 오히려 우리는 그 남은 에너지를 밀려있고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민생 사건에 분배가 되고 사실 그게 더 주 업무여야 되거든요.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개선되길 바랬습니다. 그리고 뭐 보안 수사 관련해서도 남용이 걱정돼서 지금 개혁하자라고 하는 게 진이시라면 그러면 남용의 가능성이 없는 사건들은 남겨야 되거든요. 이게 결국 뭐 전관 이유랑 연결돼가지고 권한을 놓기 싫어서 하는 얘기 아니냐라고 하는데 모든 사건에 전관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전관을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지 않는 사건이 더 많습니다. 서민들은요. 전관 출신 변호사 그 많은 변호사 비용을 쓸 수도 없고 심지어 전관이 아닌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제가 국감장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이런 사건들은요 정관이 개입돼서 뭐 이런 사건들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건들입니다. 이런 사건들까지 검찰의 보안 사건을 깡그리 없앤다? 그거는 그냥 단순히 검찰이란 조직 자체가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거 외에 만약 그 목적이시라면 그게 맞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검찰권 남용에 대해서 우리가 개선을 하고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게 진짜 목적이라면 그런 사건들은 남겨야 됩니다, 오히려. 그리고 발달장애인 사건들은 검찰에서 따로 전담검사를 둬서 관리하게 돼 있거든요. 발달장애인이 피해자이건 피의자이건 그분들은 이제 조력을 좀 받아가면서 형사 절차에 임해야 불이익이 없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사건들이라든지 그래서 검찰권의 남용 가능성은 거의 0에 가깝고 반면에 보호 가치는 높은 사건들은 남겨놓는 방향으로 가야 되거든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고민이 없이 일단 하나도 남겨서는 안 된다. 이거는 정말 어떤 피해가 발생하든지 우리는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와 다름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뭐 검찰 수배 사건처럼 아예 보안 수사 요구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이미. 그다음에 이제 구속 사건 같은 경우에도 제가 국감장에서 말씀드렸듯이 물론 구속 기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사소송법을 바꾸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요 구속 기간을 늘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 체제는 열흘간 경찰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기록과 신병을 함께 검찰로 이제 보내거든요. 송치를 시킵니다. 그래서 검찰의 구속 기간이 이제 시작되는데 향후 뭐 이 부분에 있어서 구속 사건도 송치된 뒤에도 보안 수사할 내용이 있으면 보안 수사를 직접 하지 말고 보안 수사 요구를 하는 형태로 뭐 법을 바꾼다.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검찰이 이제 기록을 봅니다. 검사가 구속된 사건을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을 보완하지 않으면 무죄 가능성이 있다라든지 또는 이 상태로는 뭔가 의문이 드는 점이 있어서 꼭 밝혀야 된다라든지 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경찰로 기록과 신병을 다시 돌려보내야 되면 하다못해 다만 하루 이틀이라도 구속기간이 늘지 않으면요. 지금도 20일 내에 처리하는 게 빠듯하거든요. 검찰 내에서요. 사건이 점점 범행의 수법이 교묘해지고 복잡해지고 그래서 기록량 자체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건은 구속사건인데 뭐 100여 건짜리도 많고요. 그러면 그 기간 안에 읽고 검찰에서 빠르게 보안 수사해서 기소하기도 사실 빠듯한 시간인데 검찰에서 하게 되면요. 사실 그 기록 보고 바로바로 수사관님께 이 부분을 보완하셔야 된다라고 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검사는 이쪽에서 다시 공소제기 준비를 한편으로 하면서요. 이게 가능합니다. 같은 검사실 안에서 이루어지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다시 경찰로 사건을 돌려보내고 그러면 이제 신병도 같이 가야 되죠. 구속이니까요. 그러면 그 사이에 뜨는 시간들은 어쩔 수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려면 구속기간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게 과연 온당하냐. 구속기간을 늘리는 것이. 인권 친화적인 수사를 표방하는 것과는 또 거꾸로 역행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구속 송치 사건은 아시다시피 검찰이 검찰권을 남용하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수사기간이 그것도 법원에 산차례 연장을 해줘야 돼요. 연장을 해주지 않으면 검찰도 열흘밖에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총 최대 수사기간 20일 또는 열흘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수사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기간 안에요. 송치된 사건 범죄 사실 보완하기도 정말 빠듯합니다. 그래서 다른 별건을 뭘 한다든지 이럴 수 있는 여력이 되질 않아요. 그리고 법원에서 명확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 바뀐 검수완박법에 따라서 검찰이 수사권 바깥에 있는 걸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명확하게 판단 기준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별건을 한다고 해도요. 법원 가면 다 이거 수사권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한 거다라고 해가지고 법원이 유죄 판단 안 해줍니다. 그 부분은. 네, 공소기각을 아예 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들 입장에서도 이미 법원의 판단이 나온 마당에 20일에 한정된 시간 안에서 관련성도 없는 별건을 수사한다?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남용이 되지 않을 부분은 남겨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속사건 중에 이게 영장을 보는 단계에서 걸러질 수 있으면 좋은데 사실은 사람을 긴급체포해 와서 48시간 내에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려면요. 검사한테는 48시간이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을 잡은 때로부터 48시간이기 때문에 실상 검찰에 영장 신청서가 들어오면요. 뭐 4-5시간 남을 때도 있고요. 어떤 사건은 2시간밖에 안 남은 것도 있습니다. 그 시간 안에 빨리 기록을 보고 영장을 청구해야 되니까 정말 막 본다고 봐도요.
좀 깊이 있게 곱씹어보면서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긴급 체포돼 온 피의자를 풀어줄 수는 없거든요. 기간 안에 이제 영장을 청구하다 보면요. 마찬가지로 판사 입장도요. 판사도 기록을 다 보고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라고 해서 영장 실질 심사를 한다고는 하지만요. 그게 실제 재판을 하면서 천천히 사건을 되새겨보는 거랑은 다르거든요. 신속하게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해줘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속한 결정에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절차에서 통제 장치가 충분히 행사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당사자 입장에서는요, 긴급 체포돼서 오면요, 자기가 그 당황해서 충분히 변소를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감장에서 말씀드렸던 사건처럼 강간상해 법정형 엄청 무겁거든요. 그걸로 긴급 체포돼서 오면요, 내가 무고하다라는 걸 합리적으로 자근자근하게 잘 설명을 못합니다. 그 상태에서 검찰의 사건이 송치됐는데 이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변호인이 알리바이도 얘기하고 변소도 얘기하고 그래서 검찰에서 보안 수사를 해서 아 이거는 누명을 쓴 거구나 라는 걸 밝혀서 이제 석방하고 오히려 누명을 씌운 그 신고자를 뭐 무고로 처벌하고 이게 가능했던 겁니다. 근데 이게 보안 수사 요구의 형태로 가동이 되면요 쉽지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속 기간을 연장하는 입법을 하지 않는 이상은 네, 오히려 주어지는 시간이 짧게 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실무상으로 봤을 때요. 그럼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검찰이 보안 수사 요구 형태를 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호 가치는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고 반면에 검찰권 남용의 우려는 거의 0에 가까운 사건들은 남겨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검찰 스스로 판단하게 하는 걸 못 믿겠다라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보안 수사한 사건 중에서도 의문이 드는 사건들 제대로 이게 남용됐다고 보이는 사건들이 많다라고 보셨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이런 케이스들만 가능하도록 제한적 열거 형태로 입법화하면 됩니다. 그냥 무조건 박탈하는 게 아니라요. 송치된 구속 사건의 경우에 송치된 범죄 사실 한도 내에서 그 다음에 가정폭력 아동학대 사건 이렇게 열거해서 보안 수사권을 딱 제한적 열거된 고 범죄 사실 하나에서만 그런 상황이요. 죄명으로만 나누는 게 아니라 이런 디테일하게 이런 상황으로 입법자분들이 이거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실무자가 지적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귀를 닫아버리시고 전면 박탈한다라고 하시면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고쳐나가면 된다고 하시지만 고치고 나면요. 앞으로 발생할 사건에 대해서 대비는 될지 모르지만 문제가 발생한 사건의 피해자는요. 구제를 못 받습니다. 누구든 일생을 살면서 단 한 번의 피해를 안 보는 거는 행운이거든요. 근데 하필 그 피해자가 개선 입법이 되기 전에 이 사건이 처리되는 바람에 자기 사건은 잘못 처리됐다고 하면 그분은 어떻게 보상해 줍니까? 그리고 검사의 선의에 기댈 수 없다는 건 제가 인정하고요. 근데 그거는 모든 사회 현상에서 어떤 일이건 개인의 일탈은요 어느 조직에나 있습니다. 그거는 경찰이 됐건 검찰이 됐건 법원이 됐건 헌재가 됐건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이 있는 모든 조직에는 다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에서는 사무감사를 번번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무감사를 정말 실질적으로 해야 되고요. 지금도 많이 하고는 있는데 그게 인사와 연결이 돼야 되는데 검찰 인사 따로 사무감사 따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무감사에서 결정적인 그런 문제들이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걸 인사에 반영해서 조치를 한다던가 이런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는 문제죠. 어떤 몇몇 케이스를 대표 삼아서 전체적으로 이 조직을 해체하거나 숨기는까지 다 말살해야 된다. 이거는 온당한 해결 방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뭐 기소된 사건이 잘못된 경우에는 법원에서 통제를 받게 되는 셈이고요. 무죄나 이런 걸로요. 검찰에서도 항고제도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혐의 결정이 부당하면 항고 절차를 거치고 재항고도 있고요. 재정 신청도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통제하는 방법이 마련돼 있고 그게 잘 가동하도록 그게 잘 가동되지 않았다면 그 부분을 보완하도록 해야죠. 보안 수사권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보안 수사권을 그냥 전면적으로 폐지하겠다? 이러면 정말 순기능까지 다 없애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대통령께서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구덕이 무섭다고 장독을 깰 수 없는 거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을 하신 겁니다. 대통령께서도 실무가 출신이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씀이 100%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정말 말씀이 이게 안 맞는 게요. 중수청은요. 중대범죄라서 오히려 뭐 지금 갖고 있는 검찰의 직접 수사 관련된 부분의 기능이 중수청으로 가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오히려 일반 형사 사건들 거기에서 보안 수사와 관련된 말씀을 드린 건데 중수청은 직접 수사 개시하는 곳이에요. 오히려 앞으로 뭐 설치가 된다면요. 지금 중수청법이 중대범죄를 열고 해놓고 그 부분에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수사기관으로 중수청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안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보안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부분하고는 중수청은 아예 다른 거죠. 중수청에서는 보안 수사를 지금 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직접 수사를 개시하는 중대범죄에 한해서 그 기관이 되는 거라서 보안 수사, 검찰의 보안 수사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직접 수사 개시와 관련해서 어떤 부분은 공수처에서, 어떤 부분은 중대범죄수사청에서, 또 어떤 부분은 국수본에서 이렇게 지금 수사 개시 기간을 쪼개놓은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나서 그 부분에서 비워지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안수사 요구를 검찰에서 할 것인가, 직접 보안수사를 할 것인가 문제가 거기에서 발생하는 건데 중수청 문제랑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보안수사 문제는 아예 논의의 그 지점이 다른 부분입니다. 제가 걱정하는 건요,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수사할 그 수사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제 국수본에서 진행돼야 될 수사 부분인 거죠. 네. 그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족한 부분 또는 지금 현재 형사소송법 하에서 또 보안수사 요구를 할 수 없는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그 부분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해결할 수 없는 검찰 수배 사건이나 이런 부분들도요.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도 이게 결국은 전면 박탈해서 실무는 돌아갈 수가 없다. 몇 프로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뭐 검찰 보안 수사, 직접 보안 수사하는 거 지금 건수 안 많지 않나요? 라는 반론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만큼 보안 수사를 이미 남용하지 않고 극히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지금 수사 인력이 굉장히 부족해요. 검찰 수사 인력 자체가요. 그래서 오히려 보안 수사를 해달라는 사건이 많은데 다 해드리지 못해요. 오히려. 그래서 정말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 굉장히 거르고 걸러서 이미 하고 있습니다. 실무가. 그래서 오히려 불만은요. 내 사건 왜 검찰에서 직접 보안 수사 안 해주냐가 오히려 불만이에요. 지금 실무에서는요. 오히려 죄송할 정도로 직접 보안 수사를 못 해드리고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남용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 부족의 문제고요. 실무에서는요. 사실은. 그리고 이 보안 수사를 그래서 요구하는 형태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도요. 향후에도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직접 보안 수사 할 수 있는 범죄가 있더라도 지금 여건상 하지 못하는 게 더 많고요. 오히려. 그래서 남용이 문제가 아니라 김예원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오히려 수사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더 걱정이다라는 게 사실 오히려 실무에 맞는 얘기입니다. 네. 네, 2021년부터 이제 보안 수사 요구권의 형태로 이제 바뀌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다 보안 수사 요구를 하고 있고요. 이제 보안 수사 요구를 할 수 없는 그런 뭐 공소시효 임박 같은 경우에 이게 지금 요구로 내려가면은 제때 사건이 진행돼서 오기에는 시간적 물리적으로 힘든 사건이라든지 지금 보안 수사 요구 사건은 송치된 때로부터 1개월이 원칙입니다. 근데 송치된 때로부터 1개월이 지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사건이 많다 보면 이제 검토가 늦어져서요. 그런 경우에도 직접 보안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보안 수사 관련해서 지금 하여간 실무는 남용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퍼센트가 적더라도 반드시 보안 수사가 필요한 사건들은요. 그 사건 당사자한테는요. 내 인생의 중요한 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뭐 보안 수사 직접 보안 수사 하는 부분 어차피 뭐 몇 프로밖에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공백이 생기고 그 부분이 뭐 고작 몇 프로다 이렇게 폄하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당사자 입장에서는 인생이 걸린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건수, 통계, 그날 국감장에서도 뭐 통계가 몇 건인지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 형사 사건은요. 통계로만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큽니다. 사실은 지금 검찰권이 남용됐다라고 하는 사건들도요. 전체 형사 사건 중에 1, 2%에 불과하다고 벌써 이미 말씀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요. 그 1, 2% 때문에도 지금 조직 전체를 해체하는 마당인데 보안 수사되는 건수가 불과 몇 프로다. 그러니까 없어도 된다라고 하실 수 없다는 거죠. 이거는요. 그건 맞는 말씀이신 게요. 이제는 기록만 보고 판단하라는 거 아닙니까?
당사자를 불러서 얘기를 듣는 순간 그건 수사입니다. 왜냐하면 수사의 개념은 어차피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증거를 수집하고 이런 절차인데 공소제기 기관이니까요. 여부를 결정하는 기관이 검찰인데 검찰에서 피해자를 불러서 얘기를 듣는다? 이건 수사가 아니라 그냥 면담이요라고 주장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결국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단초를 마련하기도 하니까요. 그 순간 그게 수사가 돼버리거든요. 그럼 보완서를 할 수 없다는 얘기는 피해자를 불러서 얘기를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안 부르고 전화로도 안 됩니다. 그것도 다 수사가 돼버려요. 그게 우리가 수사라고 안 부른다고 해도요. 법원 가서 다투면 결국은 그것도 수사의 일환이라고 봐서 증거능력 다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겠다라고 뭐 그거는 기소 전 면담이요라고 우리가 부르더라도요. 그건 우리의 희망사항일 뿐 실제로 그건 성질이 수사가 돼버리거든요. 그럼 결국은 당사자의 얘기 한마디 못 듣고 기록으로만 봐야 되는 상황이면 뭐 저의 그 상급자, 결제자가 똑같이 기록을 보고 결제자는 이거는 불기소가 맞다라고 하고 저는 이게 기소가 맞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당사자를 불러서 얘기를 들어볼 수 있으면 사실은 결제자가 수사를 하진 않으시거든요. 불러서 피해자를 조사하고 이런 거는 해당 주인검사가 됩니다. 그럼 주인검사는 결제자와 이게 대등하게 토론이 가능하려면요. 나는 이 사람의 얘기를 직접 들어봤다가 굉장히 큰 무기거든요. 제가 직접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그게 아닙니다. 라는 논거를 대야 되는데 어차피 해당 평검사도 주인검사도 당사자를 불러서 말 한마디 못 섞어본 거고요. 결제자도 그렇다면 결제자 입장에서는 내가 모 검사보다 경력이 더 많아. 그래 내 말이 맞아 라고 하면 거기에 타당한 반론을 내세울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그게 가능하려면 이제 제가 직접 이 사건을 수사해 봤는데 이건 그런 게 아닙니다. 기록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런 게 있었습니다. 라는 거를 논거를 대서 결제자분들을 설득해야 예, 이 결제자분들이 생각하는 방향과 다른 방향이 사실 있다. 기록에 드러나는 걸 기록은 종이거든요. 결국 이걸 뭐 전자소송으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이거는 기록 안에 다 담기지 못하는 그 무언가를 직접 수사해 본 사람은 알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 있거든요. 그런 게 있어야 그런 자기 지위 라인과 의견이 달랐을 때 자기가 제시할 수 있는 논거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된다면 결국은 시부 라인의 의견대로 다 가고 적절한 반론이나 얘기를 할 논거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전면 보안 수사권이 박탈되면 그런 문제도 발생하리라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뭐 사실 그렇습니다. 제 사람이 완벽하지 않다 보니까요. 일을 하다 보면 뭐 누구나 실수도 할 수 있고요. 본의 아니게. 근데 문제는 저희 일의 그게 무게인 거죠. 어떻게 보면. 무거운 책임을 갖고 일함에도 불구하고 100% 완벽하게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자책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는 여러 건 중에 하나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사건은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 당사자에겐 정말 일생에 한 번 있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정말 중요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부족해서 제대로 처벌했어야 되는데 못하는 사례가 제가 알고 있는 것도 있고 제가 모르게 지나가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거꾸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건데 또 잘못한 것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그게 뭐 기소했는데 법원에서 무죄를 받건 또는 무혐의했는데 재기수사 명령이 나와서 사실은 기소했어야 돼서 기소가 됐건 간에요. 그게 건수가 뭐 많건 적건 간에 어쨌든 저도 제 업무상 뭐 어떤 청탁을 받고 이렇게 잘못된 마음으로 처리한 건 단연코 단 한 건도 없지만 책임감을 갖고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능력의 부족으로 분명히 잘못 처리된 사건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 건마다 그 당사자에게 사실은 사죄를 드렸어야 맞는데 그렇지 못하고 지나간 사건도 많고요. 어떤 사건은 제가 기회가 돼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드린 것도 있긴 합니다. 네, 근데 아마 모든 검사들이 저와 비슷한 처지일 거예요. 뭐 의도하진 않았지만 무거운 책임감을 한다고는 했지만 뭐 당사자한테 만족스럽지 않거나 또는 잘못된 결정을 한 게 분명히 한 건이라도 있을 겁니다. 검사 생활을 하다 보면요. 근데 그 건으로 인해서 피해본 분들에게 충분한 사과나 이런 거를 드릴 기회나 이런 것도 사실 없던 것도 진실이고요. 언론에서 떠드는 사건 말고도 사실은 그런 사건들이 많을 텐데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책임을 안 지고 내가 입은 상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할 거냐라고 하면 드릴 말씀이 없는 건 맞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사과드리고요. 다만 단연코 떳떳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어떤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한 건 아니고,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그거는 제 그 능력이 완벽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한 부분이니까 그런 분들께는 꼭 사죄를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사건을 많이 처리하다 보니까요. 한 달에 보통 뭐 100건, 많이 처리할 땐 200건대 초반도 한 달에 처리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일일이 다 쫓아서 결국 내 결정이 맞았나 틀렸나, 최종 결정이 어떻게 됐나를 다 들여다보고 일일이 잘못된 거에 대해서 사죄드리고 이렇게 못했던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 부분도 이 기회를 들어서 사과드리고요. 다만 제가 처리하지 않았지만 검찰 전체에 대해서 신뢰를 깎아먹은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들이요. 그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기록을 본 것도 아니고, 저도 뭐 매체를 통해서 접하거나 또는 실무에 있다 보니까 뭐 전문으로 듣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은 저도 사실은,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검사들이 나와 무관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이거 좀 억울하다, 이렇게 그런 생각도 사실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요. 검찰의 구성원의 일원이라는 거는 검사 동일체와 관계없이 그거는 변하지 않는 사실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사실은 이 조직을 대표하는 분이 하시면 좋지만 그분들이 안 하신 것도 있고, 하시더라도 그게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구성원으로서 어쨌든 그 사건에 직접 개입을 했건 하지 않았건 간에 전 국민적인 그 사건 관계자뿐만이 아니라 그 사건 관계자가 아닌 국민들도 그 사건으로 인해서 상처 입은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 상처 때문에 결과를 바꿔드릴 수는 없지만 미약 하나만 사과를 드리는 것이 조금이나마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면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전에는 뭐 내가 한 사건은 몰라도 내가 하지 않은 사건은 관계가 없지 않나 했는데, 사실 지금 이 정도로 순기능을 말살시켜서라도 검찰은 없애는 게 맞다라고 국민들이 생각할 정도로 상처를 입으셨다면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사죄 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그때 뭐 제가 그런 취지의 글을 뭐 페이스북이랑 검사 게시판이랑 이제 오래 쓰긴 했습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도 실무자들이 예측하지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입법은요, 실무자들이 지금 예상하고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디테일한 해결 방법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게 지금 문제거든요. 막상 시행되고 나서 고치면 된다라는 말씀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고치기 전에 사건 관계인들은 피해 회복이 안 됩니다. 그거는요. 그래서 지금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 하나하나 잘못된 입법으로 피해보는 분들은 구제할 방법이 없게 되는 셈인데, 그래서 오히려 시간적인 충분한 여유를 두고 예상할 수 없었던 부작용은 불가항력이라고 치더라도요, 최대한 많은 변호사님들, 그 다음에 최대한 많은 검사들도요, 이게 다 같은 검사가 아닙니다. 전담에 따라서 실무가 굉장히 쪼개져 있거든요. 그러면 그 각 전담의 단연간의 경험을 가진 검사들한테 시뮬레이션을 미리 시켜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그래서 발생할 수 있는 지금 단계에서 예측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해서 다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시행을 해도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 버리는데요. 이건 제도입니다. 하나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제도 설계는 그만큼 신중해야 되는데 너무 무리하게 진행을 해버리면, 그리고 지금 이미 예측되는 부작용 부분도 그냥 앞으로 고쳐나가면 된다라는 안일한 자세로 제도를 설계해버리면요, 이건 반드시 이 부작용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깁니다. 이거를 권한에 자꾸 문제로 접근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권한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제거된 사건들에 한해서라도 일단 무조건 보호장치는 마련해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뭐 협력을 또 말씀하시던데, 이 협력이라는 게요, 과거의 수사지휘권이 이제 완벽하게 작동할 때는요, 경찰의 내사 사건까지도 검사들이 이제 들여다본 게 있거든요. 내사를 진행하다가 덮었다든지 뭐 이런 것까지도요. 근데 이제 수사지휘권이 점점 축소되면서 이제 내사 종결 부분 이런 거는 검찰에서 통제하지 않고 이렇게 점점 수사지휘권이 축소되어 오고, 급기야는 이제 수사지휘권은 아예 이제 폐지되고 보안수사 요건 이런 형태로 바뀌었는데요. 협력이 와야 검찰은 그런 사건이 있는 걸 압니다. 그러면 경찰의 선의에 온전히 기댈 수밖에 없어요. 경찰이
내가 이런 사건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검사님 처음부터 법률적 조언을 해달라고 요청이 와야 검찰은 알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이런 사건이 있는지 검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협력을 기대합니까? 그럼 결국은 경찰의 선의에 기대는 방법 외에는 제도적으로 아무것도 없다. 검찰은 일탈을 하지만 경찰은 일탈하지 않는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다면 또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또 경찰 조직은 또 굉장히 많은 인력 자체도 많고요. 구성원 자체의 숫자도 많고 그리고 담당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제도적인 면밀함, 통제 장치는 진짜 더 촘촘하게 설계돼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버리면 그리고 어떤 나쁜 의도가 아니더라도 사람이다 보니까 업무와 과부하가 걸리면 실수가 잦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런 실수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들도 누군가는 시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돼 있지 않고요. 자꾸 징계요구권을 말씀하시는데 협력하라고 하면서 통제할 수 있는 장치로 징계요구밖에 안 남겨놓으면요. 두 기관이 협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제장치라고 이렇게 계속 징계요구까지 할 수 있다는 걸 어필을 하시던데 징계요구를 하는 순간요. 이거는 사실 뭐 원수지간이 되는 셈이라서 저도 사실 뭐 기록을 분실한 분도 있었고요. 뭐 관본고 띠지 이런 게 아니라 아예 기록 자체를 분실한 경찰관분도 있었어요. 네. 근데 이게 고의에 의한 게 아니고 실수고 이러다 보니까 저도 뭐 징계 요구를 하거나 차마 그렇게 못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시정조치 요구를 하고 뭐 그냥 그 선에서 이렇게 하지만 이게 징계 요구권이라는 극단적인 통제 수단 가지고는 해결되지 않는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협력 관계라는 허울만 좋은 장치와 극단적인 징계 요구권이라는 장치만 둬서는 진정한 협력 관계가 이루어지지를 않는다. 그래서 아니 협력 관계 조항이 있으니까 협력을 하셔라라고 하지만 그게 제대로 작동될 수 있게끔 설계가 돼 있지 않다라는 부분을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기관의 상급자한테 보고하고 통제받는 것도 사실 때로는 번거롭기도 하고 때로는 싫기도 하거든요, 솔직히. 그런데 다른 기관에 통제를 받는 거를 자발적으로 하기를 기대한다?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그게 되려면요. 최소한 정권 송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더 과거에 수사지휘권이 있던 것처럼 내사 사건조차도 통제를 받게 한다든지 이런 설계로 돼 있어야죠. 그냥 경찰의 협력 요청이 왔을 때 그에 응하는 건 국감장에서 지금 총장 직무대행이신 대검 차장님 말씀처럼 협조 요청이 온 건 100% 협조했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협조 요청이 와야 된다라는 전제 사실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협조 요청 없이도 통제 장치가 가동될 수 있도록 하려면 이제 그런 부분이 작동돼야 되고요. 결국은 영장 단계에서 통제하지 않냐는 말씀이 있으신데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는요. 영장 단계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형사소송법에서 가는 건 긴급 체포는 영장 없이 하거든요. 그럼 긴급 체포나 현행범 체포처럼 영장 없이 이미 불이익한 처분, 불이익한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어요. 당사자 입장에서는요. 그게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는데 긴급체포되는 걸 수도 있고요. 네. 다 사후적인 통제장치로 사후구속영장. 영장 단계는 이미 침해가 일어난 뒤입니다. 압수도요. 사전영장을 받아서 가는 사건도 있지만 긴급압수 조항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그래서 체포 현장에서 영장 없이 체포하면서 압수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영장으로 통제하기 전 단계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영장 청구권이 있으니까 영장 단계에서 충분히 통제가 가능하다는 거는 일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영장과 무관하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 인권 침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다. 영장 청구권만 가지고는요. 네. 이게 실무상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각 구멍들에 대해서 촘촘하게 설계가 돼야 부작용이 진짜 최소화됩니다. 부작용이 없는 개혁은 없겠죠. 하지만 굳이 눈에 뻔히 보이는 부작용을 그대로 둔 채로 개혁이란 이름하에 진행되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협력 요청이 와야만 뭐 조언을 해주건 협력을 해줄 수 있는데요. 그 요청이 없으면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줄조차 모르니까 도와드릴 수도 없는 게 됩니다. 조언을 해드릴 수도 없고요. 그래서 현재 제도하에서 가능하다라는 거는 그건 맞진 않고요. 그건 이제 경찰
쪽에서 이제 협력 요청이 와야 되고요. 더 큰 문제는 경찰분들은 법조인이 아니니까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수사 전문가는 맞습니다. 그분도 수사 굉장히 잘하시고요. 다만 이게 재판에 갔을 땐 법률적인 쟁점이 논의됐는데 그 부분이 이제 수사 단계에서 놓쳐져가지고 사실은 마땅히 처벌돼야 될 사람들이 그런 법률적인 구멍 때문에 처벌을 못 받는다든지 이런 문제가 재판 단계에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재판 단계에서 무죄가 되는 게 범인이 아니라서 무죄되는 경우보다 오히려 더 많은 경우는 이런 법률적인 미비점 때문에 사실은 처벌받아야 되는데 못 처벌되는 경우들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실무상에는요. 그래서 검사란 존재, 법률 전문가의 존재가 필요한 거고요. 더 큰 문제는 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입니다. 지금 있는 부분은 수사지휘권 중에 일반 경찰 부분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폐지됐지만 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있거든요. 특사경 분들은 문제는 뭐냐면 해당 전문 분야의 전문가일 뿐이지 수사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분들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시청에 계신 분들이거나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환경 관련 공무원분들이다. 그럼 환경에 관련돼서 뭐 전문적인 지식은 있지만 환경 수사에 대해서는 또 전문가가 아니세요. 그분들이 또 일생을 수사 업무를 하시는 그런 형사분들이랑 달리 경찰분들이 달리 이분들은 잠시 보직으로 특사경 지위를 부여받아서 잠깐 그 해당 분야 환경 특사경이시면은 그 환경 수사를 잠깐 일정 기간만 맡고 다시 또 다른 부분의 업무를 하시고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조직 내에 수사 전문가가 없어요. 그분들은요. 그러니까 법률가도 아니고 수사 전문가도 아닌 거예요. 그분들은 다만 환경 특사경이면 환경 분야의 전문가인 거죠. 그냥. 그래서 그런 특사경 분들은 전문 분야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수사권이 있는 분들이고요. 다만 이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체포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영장은 어떻게 되는지, 기본적인 형사소송법에 대한 부분도 낯선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특사경 분들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남겨놨던 건데 지금 바뀌는 구조화에서는 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권도 없앤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과연 이제 특사경 분들은 누구에게 조언을 구할 것인가? 이분들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이긴 하지만 수사 전문가도 아니고 법률 전문가도 아닌데 굉장히 실무에서 그분들 답답하실 거거든요. 물을 데도 없어요. 자기 그 직급의 상사분들은 그 해당 전문 분야의 전문가지 수사나 법률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지금 이제 특사경 분야가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뭐 교통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이분들 진짜 굉장히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아무런 대체 방안이 없이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특사경에 대해서도 없앤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특사경과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하다못해 소방 부분도 있거든요. 위험물 관리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형사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소방관분들 중에 특사경에 지정된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일선 소방서에서 소방서장님께 여쭌다고 해서 법률적인 부분이나 수사적인 부분이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분들은 결국은 검사한테 물어봐서 아, 이 부분은 이렇게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구나 라는 거를 아실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으면 지금 일선 소방서에 계신 특사경 분들은 정말 그 해당 분야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때 해결 방법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있는 제도 중에 보안수사 요구권은 뭐 보안수사 요구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만 불송치에 대한 그래서 정권 송치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제 변호사님들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불송치 사건에 대한 통제 장치로 마련되어 있는 재수사 요청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보안수사 요구권이랑은 또 달리 규정되어 있는데요. 보안수사 요구권은요. 보안수사 요구 기한 내면 원칙적으로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안수사돼서 온 게 여전히 미흡하면 다시 재차 보안수사가 가능합니다. 재수사 요청은요. 1회밖에 못해요. 그래서 불송치 사건 기록이 송치가 아니라 송부돼서 온다고 그러거든요. 송부돼서 와서 검토해서 재수사 요청 사항을 저도 이제 쭉 써서 재수사 요청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번에는 기록을 송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과 통보만 보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수사 요청을 보낸 다음에 저는 이제 기록을 보고 재수사 요청사항을 쭉 써서 보냈어요. 재수사를 하신 다음에 결과 요청서만 와요. 그러면요, 제가 한 달에 100건 이상 처리하면 됐잖아요. 재수사 요청한 내용이 이건데 기록을 더듬어 봐야 돼요. 기록이 저한테 없으니까. 재수사된 기록은요, 보안수사랑 달리 보안수사는요, 보안수사를 마치면 기록이랑 함께 보안수사 결과 이행 통보가 같이 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기록을 보면서 추가된 보안수사 사항이 잘 됐는지 부족한 건 또 없는지 이런 걸 다시 봐서 스크린에서 다시 또 내릴 수도 있는데 재수사는요, 1회밖에 못하는 데다가 재수사 요청 결과 통보만 오고 기록이 송치되는 게 아니라서 두 번째는 기록이 안 와요. 그러면
누구를 조사했음 하지만 결과에 변동이 없음 이렇게밖에 안 적혀 옵니다. 그러면 이분이 좀 친절한 분들은 A라는 사람을 재수사한 결과 뭐라고 진술해서 여전히 증거 불충분해서 송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오면 다행인데 그냥 A라는 사람을 조사했음 정도만 기재돼서 오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그러면 검사 입장에서도 아니 그래서 이분을 재수사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다는 건지 검사도 모릅니다. 기록이 안 왔으니까요. 그리고 다시 요청할 수 없습니다. 일회 제한 때문에. 그래서 재수사 요청권은요. 그러니까 불송치 사건에 대한 통제 장치는요. 없는 셈이에요. 그러면 재수사 요청 결과에 위법 부당이 있으면 위법한 사항이 있잖아요. 그러면 시정하라는 시정조치 요구를 하거나 또는 기록을 아예 우리한테 송치하라는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기록을 봐야 재수사 결과에 위법한 상황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데 요청 결과서만 이렇게 몇 줄 적혀서 오면 거기에 위법 부당이 있는지 파악이 안 돼요. 그 상황에서 사실은 막상 기록을 받아보면 재수사가 제대로 된 걸 수도 있어요. 다만 결과가 어떻다는 걸 저한테 충분히 안 적어줘서 제가 파악을 못한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덜컥 그냥 기록을 우리한테 검찰에 송부해서 송치시켜버려라, 송부해라라고 요청서를 보내버리면요. 제가 온전히 검사 입장에서는 기록을 안 본 상태에서 내가 이 사건을 온전히 떠안겠다라는 게 돼버립니다. 그러면 어느 검사가 잘못됐는지 불분명한 상태인데 이 사건이 잘못됐으니까 나한테 보내라고 단정적으로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막상 받았는데 잘못이 없으면 그건 제가 잘못 요구한 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불송치 사건에 대한 통제 장치를 입법자들이 마련했다라는 게 실체가 이겁니다. 그래서 뭐 정수경 변호사님이나 뭐 다른 여러 변호사님들 중에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게 김예원 변호사님이나 이렇게 많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이렇게 불송치되는 부분, 사실상 통제가 전무한 셈인 재수사 요청권은 아무 의미 없는 제도라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이거고요. 그래서 정권 송치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사실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정권 송치요. 원치 않는 검사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권 송치가 되면 업무량이 대폭발하거든요. 사실은요. 네, 근데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리건데 이 부분은 정말 업무량의 대폭발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실 그걸 걱정하는 분도 있습니다. 네. 근데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건은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건이 경찰 결론이 맞을 때가 많아요. 불송치했는데 막상 받아보면 불기소할 수밖에 없는 사건들도 많습니다. 맞네 이 결론이.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건요.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해당 사건 하나하나는 다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건이기 때문에 결국은 결론이 바뀔 만한 사건이 몇 건 안 되더라도 그래도 장치 제도상 그걸 스크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누군가가 피해를 보지 않는 그런 제도가 마련된다는 겁니다. 사실 뭐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분들이 이제 수사 전문가로 열심히 하셔도 그건 뭐 검사도 실수도 하고 판사도 실수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경찰분들도 실수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어쨌든 이 통제라는 게 고의에 의한 것이건 과실에 의한 것인건 누군가 한 단계 더 지켜봐 줄 사람이 필요하고 특히 재판이란 부분은 법률적인 부분이 논해져야 되기 때문에 법률을 공부한 전문가가 봐주는 장치가 꼭 있어야 됩니다. 검찰은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처벌돼야 될 사람이 마땅히 처벌되고 보호돼야 될 피해자가 보호돼야 되고 그리고 또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람이 당연히 없어야 되고요. 그러려면 수사를 개시한 그 수사기관이 놓친 부분을 발견해서 그 부분을 메우거나 또는 전향적인 시각으로 봐야 될 부분은 그렇게 보거나 하는 역할을 검찰이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동안 뭐 직접 개시해서 우리가 모든 걸 다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검사도 사람이다 보니까 무리하게 진행하는 방향으로 수사가 흘러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찰 단계 또는 이제 중수청도 생기죠. 중수청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완해야 될 부분을 메우는 역할, 법률가로서 조력하는 역할, 인권보호기관으로서 인권을 보호하는 역할, 또 그 피해자는 사실 국가기관이 보호해주지 않으면은 마땅히 보호가 되질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온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 과정에서 뭐 의도적이건 또는 잘못했건 한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리는
그리고 책임을 지는 그런 검사의 모습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원장님께 허락받고 오신 거예요? 아, 네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승인 안 되더라도 사실 보고만 하면 되는 절차로 돼 있긴 한데요. 보고 다 드렸습니다. 네, 다 드렸고요. 그리고 제 스스로 뭐 봤을 때 지금은 최대한 자제해야 되지만요. 실무가로서 실무상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한데 지금 그게 거의 막혀 있다시피 해서 저는 이렇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꼭 국민들께도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게 또 지금 뭐 국민분들께 지지를 받아서 진행되는 절차라면 그리고 저희가 그 지지를 잃어서 이런 개혁의 대상이 됐다면 적어도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가장 좋은 방향으로 함께 방향을 찾아가려면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부분을 반드시 알려야 되고요. 그래도 못 믿겠다 싶으시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최소한의 남용의 가능성은 없는 대신에 보호가 큰 부분에 한정해서 면밀하게 짜서요. 정말 필요한 곳으로 정말 이게 아니면 안 된다 하는 부분을 한정해서라도 장치를 마련해 놔야 소외된 분들, 이 제도로 인해서 소외받고 또는 피해보고 이런 분들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도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실무가로서 이 기회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히려 그냥 저희 지금 금전적 이득과 관련해서는 일정 기간 사건을 이제 일정 범위 안에서 못 맞는 게 이게 규정이 돼 있는데 정치 검사를 차단하기 위해서 제가 뭐 이 부분을 뭐 페북에는 썼었는데요. 뭐 평검사는 예를 들어서 뭐 퇴직 후 2년 내에 부장검사는 퇴직 후 뭐 3년 내에 검사장 이상은 뭐 4년 내에 뭐 총장은 5년 뭐 이런 식으로 금지 조항을 두는 게 오히려 이런 식으로 보안사건 정면 바탈하는 것보다 훨씬 정치적 중립 권한 남용, 그다음에 사건의 정치적 편향, 정치적 정적 제거를 위해서 무리한 수사를 한다거나 이런 문제를 없앨 수 있는데 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가. 부작용은 오히려 적으면서요. 네, 부작용은 뭐 당사자가 빨리 출마하고 싶은데 못하는 그 정도잖아요. 그런 피해자는 빨리 출마하고 싶은 그 사람 한 명에 국한되는데 이렇게 제도 자체에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감내하고 일단은 전면 없애자라는 부분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만약 이 법률이 시행됐었다면요,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은 출마 못했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 그렇죠. 네, 뭐 4년이나 5년이나 제한이 걸리잖아요. 네. 그리고 검찰총장으로 옷을 벗고 나와서 4, 5년 내에 정치적인 그런 어떤 비전이나 이런 거를 따로 마련하지 않으면 그 검사로서의 종전 이력을 가지고 그걸 자산으로 정계에 진출한다? 그건 거의 사실상 불가능할 거라 보거든요. 네. 수임 제한이야 검사들도 사실 생계는 유지해야 되거든요. 뭐 원래 부자인 분들도 있어요. 근데 뭐 그렇지 않은 검사들도 많거든요. 그냥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뭐 부모님의 도움 없이 자기 월급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뭐 몇 년간 검사로 퇴직하면은 돈을 못 번다 이러면은 오히려 정당하게 근로소득을 쌓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방법 막아버리면 그건 이제 안 되니까요. 다만 이제 지금 정관 제한 두는 거는 뭐 자기가 퇴직하고 그 관할 내라든지 이런 제한을 당연히 둬야 되겠죠. 물론 뭐 피선거권이라는 부분에 대한 제한을 가하는 게 맞는가라는 부분도 있지만 이거는 형사사법을 다루는 사람에 대해서 그 신뢰,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려면 그리고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려면 이런 제한은 반드시 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야 그 직에 있으면서 정치적인 계산을 해가지고 업무를 처리한다거나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요. 그런 걸 방지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어떤 분한테는 제 머리에 막 뿌리 달린 걸로 보일 수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검사들, 대부분의 검사들이요. 정말 정치적인 사건을 단 한 차례도 안 한 상태로 검사 생활을 마치는 검사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다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요. 본의 아니게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하는 부분이 있더라도요. 좀 무거운 책임감으로 일하고 있는 전혀 정치적이지 않은 검사가 훨씬 많습니다. 그 검사들이 지금 권한을 뺏기기 싫어서 우려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분들한테는 뭐 내가 지금 맡은 바 소임으로 하고 있는 그 일이 잘못된 제도 설계 때문에 본의 아니게 계속 피해자를 양산하는 형태로 제도가 설계될까 봐 그게 굉장히 걱정되고 두려워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도드라진 몇몇 검사들 뒤로 사실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을 떠받치고 있는 평범하고 그다음에 그냥 공직자의 자세를 충분히 지키면서 살아가는 검사들이 훨씬 많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검사들이 바뀐 제도 하에서 당연히 본분을 지키면서 따를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다만 그 바뀐 제도가 최대한 국민의 피해가 없도록 설계되길 간절히 바라는 그 진심은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피해자가 될지 모르는 이 형사사법이라는 건요, 이게 내가 언제 피해자가 될지 모르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몇몇 잘못 처리했던 사건만 보지 마시고 이 제도가 실현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다 같이 진지하게 고민을 해주시고, 입법자분들도 제발 그 입법자분들은 사실 국민이 선출된 권력이시잖아요. 그러면 각 지역구를 대표하기도 하고 또 국민을 대표하기도 하시는 분들이고, 그럼 그 대표성을 가지고 국민들께 솔직하게, 그리고 때로는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도 있지만 국민들께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고 국민들이 피해를 덜 보는 방향으로 이끌어주시는 역할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역할을 좀 책임감을 갖고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그게 설사 뭐 정치적으로 정치인으로서 내 정치적 이익에 배치되더라도 사실 국가를 위해서 일하셔야 될 분들이니까요. 검사도 공직자지만 선출직 공무원분들도 공직자시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리더로서의 역할을 또 하셔야 될 분들이니까 올바른 방향으로 제대로 입법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무가들이 제시하는 그 모든 부작용, 예측 가능한 부작용에 대해서 반드시, 이거는요, 시일을 1년 뒤로 못 박았는데 그걸 못 지키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부작용이 없게 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일을 설사 국민께 약속드린 1년 뒤라는 시일을 설사 못 지키게 되시더라도 더 중요한 건 국민께 약속 드리시는 거 아닙니까? 부작용이 최소화하겠다.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공직자이기도 하고 검사이기도 하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언젠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저도 영원히 피해자가 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요청드리는 겁니다, 이거는.